요즘 MTT를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지난 2년 반 동안은 오직 MTT만 플레이해왔죠. 네, 벌써 2년 반이나 됐네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 크리스님께 이걸 먼저 여쭤보고 싶네요. 평소에 전략을 체계화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게임 운영에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궁금해요. 대략적인 베이스라인으로 삼을 만한 단순화된 전략들을 만들어두는 편인가요? 실제 게임에서 전략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관점도 어느 정도 변해왔습니다. 구체적인 디테일까지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편이에요. 특히 프리플랍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프리플랍 운영을 좀 더 루즈하게 가져가는 편인데 사실 프리플랍에 대해 꽤 확고한 소신이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프리플랍을 지루하고 정적인 스트릿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프리플랍이 압도적으로 복잡하고 흥미로운 스트릿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프리플랍은 단순히 에퀴티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6-5 수딧을 보죠. 6-5 수딧은 아무 두 장을 상대로 에퀴티가 48% 정도 나옵니다. 하위 50%에 속하는 핸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미 다들 아는 사실이겠지만 중요한 건 이 핸드의 에퀴티 실현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부분입니다. 보드에 잘 맞기도 하고 블러프하기도 좋으니까요. 하지만 프리플랍 수학은 정말 복잡합니다. 특히 스택이 깊어질수록 빈도나 밸류 대 블러프 비율 같은 것들이 단순히 어떤 블러프 핸들을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그보다는 보드 커버리지가 좋거나 특정 에퀴티 클래스에 속하는 핸드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의 문제가 되죠. 특정 빈도를 조절하고 블러커 효과를 활용하는 식이겠군요. 말하자면 상대에게 리잼을 당하는 빈도를 낮추는 전략 같은 것들 말이죠. 프리플랍에는 전략적인 균형점이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사람들이 잘 고려하지 않는 요소인데 특히 포스트플랍에서의 리크나 실수를 계산에 넣기 시작하면 더 그렇습니다. 프리플랍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정말 많아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령 빅블라인드에 있는 플레이어가 스퀴즈 기회만 생기면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핸드의 25%로 스퀴즈를 한다고 칩시다. 그냥 상위 25% 핸드를 골라 무작위로 스퀴즈를 하는 거죠. 제르드 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상대를 만났을 때 누군가 오픈을 했다면 더 이상 3벳 레인지만 고집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언제든 백레이즈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상대는 4번 중 1번 꼴로 아무것도 없이 돈을 태우고 있는 셈이니까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대목이지만 사실 프리플랍은 훨씬 복잡하고 흥미로운 요소가 많습니다. 접근 방식도 정말 다양하고요. 예를 들어 도미니치가 한동안 림프 3.5x 레이즈를 시도했던 것처럼요. 아니면 2.2x 레이즈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아마 이런 방식을 실제로 테스트해본 사람은 저를 포함해 몇 안 될 것 같은데 순전히 호기심에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로우잭에서 오픈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죠. 레인지의 가장 밑바닥인 바텀엔드가 에이스 9 오프라고 칩시다. 여기서 에이스 9 오프를 빼고 대신 6-5 오프로 넣어 오픈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EV 손실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이지 EV 이상으로 잃는 게 없어요. 대신 상대는 전략을 바꿔야만 하죠. 상대의 3벳 구성이 달라지고 모든 게 변합니다. 전략 트리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죠. 물론 EV 손실이 아예 없다는 건 약간 틀린 말일 수도 있겠네요. 엄밀히 말하면 이론상으로는 더 안 좋긴 하니까요. 하지만 오픈 빈도가 똑같다면 그 차이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아주 미미합니다. 단지 블락커가 없어서 상대가 더 좋은 핸들을 들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건 모든 조정이 이루어지는 토익게임 내에서의 이야기겠죠. 그게 핵심이겠네요. 그러니까 크리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스 9을 빼고 6-5를 넣으면서 발생하는 여러 조정 사항들 때문에 그 이론적인 모델 안에서는 수치가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실제로 플레이하는 게임에서는 그게 더 안 좋다고 한들 사실상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네, 제 말은 소위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해봤자 에이스가 없어서 빅블라인드를 뺏어올 확률이 조금 더 낮아지거나 에이스 블라커가 없으니 3벳을 약간 더 자주 당하게 되는 정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글로벌 EV 관점에서 보면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해요. 이런 식으로 아주 흥미로운 전략적 아이디어를 구상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가령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킹10 스티드오프 대신 에이스 9 스티드오프나 킹9 스티드오프로 오픈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빅블라인드에 있는 상대는 자신의 마인 X 핸드들을 대거 폴드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본인의 핸드가 항상 도미네이트 당하는 장면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상대는 원래라면 방어하지 않았을 다른 한드들로 방어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 트리 자체를 매우 복잡하게 꼬아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모든 과정에서 결과적인 EV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실제 인간의 전략적인 대응이나 포스트플랍에서의 리크까지 고려하면 프리플랍은 정말 흥미로운 스트릿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GTO 프리플랍에 대해 떠드는 걸 보면 사실 그건 말도 안 될 정도로 아니란 생각이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선택지도 정말 무궁무진하고 고려해야 할 변수나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크리스님이 방금 말씀하신 프리플랍에 대한 관점을 생각해보면요. 사실 제 커리어의 대부분은 캐시 게임이었거든요. 맞아요. 줄곧 캐시 게임만 플레이했죠. 물론 라이브 캐시 게임을 칠 때는 프리플랍을 훨씬 더 역동적으로 생각하긴 합니다.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확실히 라이브가 훨씬 더 역동적일 수밖에 없죠. 온라인에서는 소위 말하는 PC들도 차트를 펴놓고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가끔 온라인을 플레이하다 보면 지금 저 PC가 차트를 확인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정말 웃기더라고요. 흥미로운 건 크리스님이 말씀하신 그 사고방식이 딱 제가 플레이하는 방식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크리스님이 짚어주신 대목처럼 제가 포스트 플랍을 플레이할 때 딱 그렇게 느끼거든요. 상대방이 무엇을 의도하는지에 대해 훨씬 유연하고 명확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프리플랍에 대해서는 크리스님 말이 맞아요. 프리플랍에서는 결정이 그냥 맞거나 틀리다는 이분법적인 느낌을 강하게 바꾸네요.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맛이 틀린 핸들을 고르면 그냥 플레이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진정한 이론적 차원에서 포커를 논해본다면 사실 이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 실전에서 사람이 하지는 않겠지만요. 순전히 컴퓨터를 위한 영역입니다. 컴퓨터는 10%, 11%, 12% 팟 배팅처럼 가능한 모든 배팅 사이즈를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EV를 가진 여러 전략의 집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전략을 택할지도 무작위로 섞어야 하죠. 예를 들어 플랍에서 팟의 33% 사이즈와 67% 사이즈를 섞어 쓰거나 혹은 50% 하나만 쓰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두 방식의 EV가 각각 팟의 60%와 60.1%라면 사실상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컴퓨터는 이 전략들을 혼합해서 사용해야 하고 상대하는 컴퓨터는 이제 상대가 순수하게 67%만 쓰는지 아니면 여러 사이즈를 섞어 쓰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기묘한 게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무한한 배팅 사이즈와 무한한 전략들이 맞물려 끊임없이 진화하는 게임이 되는 거죠. 이게 핸드 셀렉션 단계로 넘어가면 상황은 훨씬 더 골치 아파집니다. 상대가 이런 전략을 들고 나왔다면 이 핸드가 레인지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만약 다른 전략을 쓴다면 이 핸드는 절대 거기 있을 수 없겠지라고 매 순간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굴려야 하거든요. 결국 전체적인 빈도 합계 관점에서 상대가 어떤 전략적 비중을 가져가는지 계속해서 가설을 세우고 대응해야만 하는데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게 꼬여버린 게임이 되는 거죠. 포커를 플레이한다는 건 바로 크리스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목들 때문이기도 하죠. 특히 루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게 제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솔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직접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실제로 다 튀어나오거든요. 사람들은 흔히 포커가 실제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솔브되었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옳은 플레이가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루스의 메인 개발자이자 현재 GTO 위저드에서 일하고 있는 필립을 꼭 팟캐스트에 모셔야겠어요. 크리스님이 프리플롭에 대해 가진 이런 생각들을 그와 함께 나누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거든요. 필립이 강조할 만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프리플롭 전략을 바꾼다고 해서 본인의 EV가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보다는 테이블에 있는 다른 이들의 EV를 훨씬 더 많이 바꿔놓게 되죠. 루스나 피오 같은 솔버가 해저업 상황을 풀 때는 익스플로이트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배팅했을 때 상대방이 콜을 해서 0.1빅 블라인드만큼 이득을 본다면 결국 누군가는 EV 우위를 점하게 되는 스펙트럼이 형성되죠. 하지만 멀티웨이 상황을 풀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한다고 해서 그 이득이 반드시 저에게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프리플랍이 제가 보기에 가장 흥미로운 스트릿인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매번 반드시 멀티웨이로 시작되는 유일한 스트릿이니까요. 멀티웨이에서는 제가 완벽하게 플레이하고 상대방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 EV가 저에게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한 균형점은 개인이 스스로의 이득을 위해 전략을 바꿀 수 없는 상태일 뿐이지 누군가의 실수가 제3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까지 막지를 못하거든요. 말하자면 우리는 불안정한 내슈 균형 상태에 있는 셈입니다. ICM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포커에서 멀티웨이 균형이 작용하는 모든 상황이 다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건 필립에 따르면 ICM 환경에서는 헤즈업조차 사실상 멀티웨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대목인데 이런 실수들은 본인 EV에는 영향이 작아도 타인들의 EV는 크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돈을 상대방에게 줄지 아니면 나머지 전체 풀의 플레이어들에게 줄지를 본인이 결정하게 되는 셈이죠. 가장 명확한 예시는 ICM 상황에서의 리버 플레이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특정 스팟에서 여전히 얼마나 많은 에퀴티가 필요한지 과소평가하곤 하죠. 예를 들어 스몰 블라인드가 올인을 하고 빅 블라인드가 콜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다들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신중해집니다. 그런데 리버에서 누군가 팟의 1.5배로 올인을 박으면 갑자기 칩 EV 관점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상대가 3번에 1번은 블러프를 할까? 같은 고민만 하죠. 하지만 리버에서도 여전히 리스크 프리미엄은 존재합니다. 수익을 내려면 콜했을 때 승률이 50%는 되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만약 누군가 에퀴티가 40%밖에 안 되는데 콜을 하고 반대편에서는 완벽한 ICM 포스트 플랍 전력이라며 블러프 비중을 50%까지 높여서 플레이한다면 두 플레이어 모두 처참하게 깨지겠지만 테이블의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됩니다. 애초에 생기지 말았어야 할 거대한 팟이 형성됐으니까요. ICM에 대해서라면 정말 밤을 새워 떠들 수도 있을 정도로 할 말이 많습니다. 덧붙일 내용이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 뒷자리 플레이어들이 너무 루즈하게 플레이한다면 본인은 그만큼 오픈 레인지를 극도로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하거든요. 만약 제가 테이블의 모든 플레이어를 노드락할 수 있어서 그들이 딱 2%만 더 넓게 플레이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 스팟에서 언더더건이라면 매우 타이트하게 오픈하게 될 겁니다. 이건 크리스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과도 맥락이 닿아 있는데 많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놓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포커에서 명백히 틀린 플레이는 존재하지만 무엇이 좋은 플레이인가 하는 영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게 훨씬 더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호해지는 스팟에서는 결국 본인의 강점을 정확히 알고 그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리플랍 대화를 나누면서 든 생각인데 저 역시 제 강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프리플랍 기회들을 더 많이 설계해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무엇이 더 플러스 EV인지 고민하는 걸 넘어서 말이죠. 예를 들어 요즘 제 프리플랍 전력을 보면 3벳 빈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 캐시게임 배경이 있어서 딥스택 포스트플랍 플레이만큼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한다고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처럼 플레이하는 게 그냥 좋은 것일 수도 아니면 그냥 더 나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말은 3벳을 하면 폴드를 얻어내서 EV를 챙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판단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포커가 정말 까다로운 이유기도 하고요. 저는 솔버를 아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컴퓨터가 우리보다 포커를 못한다거나 솔버가 틀렸다고 말하는 부류가 아니에요. 제가 앞서 멀티웨이 균형점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긴 했지만 만약 식스맥스 게임에서 이 균형점대로 플레이하는 솔버와 우리가 붙는다면 우린 처참하게 깨질 겁니다. 인간이 솔버보다 더 잘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적용해보면 참 혼란스럽긴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플랫을 했을 때 얻는 EV는 명확한데 프리플롭에서 폴드 에퀴티를 전혀 얻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폴드 한 번의 가치가 정확히 얼마인지. 상대방이 3벳에 얼마나 끈질기게 반응하는지도 고려해야 되지요. 그렇죠. 상대가 3벳에 얼마나 스티키한지도요. 상대방이 싱글 레이즈드 팟에서는 잘할지 몰라도 3벳 팟에서 아웃 오브 포지션일 때는 최악의 플레이어일 수도 있거든요. 3벳 폿 같은 스팟들은 훨씬 더 많이 연구된 영역이니까요. 맞아요. 또 가끔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는 피쉬들의 특성입니다. 전형적인 피쉬들의 리크는 전체 레인지로는 돈을 충분히 넣지 않으면서 레인지의 특정 부분에는 돈을 과하게 밀어넣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3벳을 해놓고 10-3-2 보드에서 에이스킹으로는 체크 폴드를 하면서 포켓 7 같은 핸드가 있으면 그냥 끝까지 콜다운을 해버리는 식이죠. 이런 플레이어들은 딥스택 상황에서 정말 취약합니다. 하지만 SPR이 낮아지면 그냥 적당히 괜찮은 핸드들로 돈을 다 밀어넣는 이들의 전략이 덜 나쁜 전략이 되어버려요. 결국 어떤 상대를 만나는지 그리고 스택 깊이가 어떠한지에 따라 전략을 조종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쭤보려던 게 크리스님은 1대1 개인 코칭을 얼마나 하시는지 혹은 예전에 얼마나 하셨는지였어요. 포커를 업으로 삼으면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 중 하나가 바로 코칭이거든요. 저 역시 코칭을 하면서 제 실력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접하게 되니까요. 한 번은 온라인 2K NL을 치는 사람들을 코칭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들이 게임을 대하는 수준을 어떤 면에서는 엄청나게 과대평가하고 있었더라고요. 수준 자체가 낮다기보다 가끔은 저보다도 게임을 훨씬 더 복잡하게 꼬아서 생각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정작 중요한 스팟들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게 참 놀라웠습니다.
그건 제가 코칭하는 분들이나 하이스테이크에서 뛰는 친구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하는 말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전 어느 팟캐스트에 나가든 똑같이 말해요. 여러분, 제발 게임에서 상대방을 훨씬 더 개무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요? 존나 못해요. 저도 존나 못하고 그냥 우리 모두가 존나게 못합니다.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포커에는 그냥 젬병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정 스팟에서 상대가 고수니까 뭔가 있겠지라며 너무 쉽게 실력을 인정해줍니다. 설령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훌륭한 플레이어라 할지라도 해당 스팟에서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게임에서 좀 더 싸가지 없는 태도를 장착한다면 윈레이트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무언가 이론에 맞게 제대로 해내고 있을 거라고 믿어줄 이유가 전혀 없는 노드들이 정말 널려 있거든요. 어그레시브하다, 패시브하다 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상대를 고수라고 인정해준다는 말의 의미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고수라고 생각할 때 그 고수의 수준이라는 게 거의 망상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요. 훌륭한 플레이어가 된다는 건 실수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그저 실수가 사방에 널려 있어도 그 수가 좀 더 적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저지르는 실수가 적은 것뿐이죠. 아까 말했듯이 틀리는 방법은 수만 가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회색지대가 존재하니까요. 사람들이 저 플레이어는 잘해 라고 말할 때 진짜 문제는 은연중에 그를 완벽한 존재로 대접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게임의 그 어떤 스팟이나 게임 트리에서도 완벽하다는 찬사를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요.